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리고 오늘은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 모실 건데 최근에 인도에 다녀오셨어요. 이분이 원래 중국 전문가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전문가가 인도에 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중국이 이랬죠. 지난 시간 중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의 그 역사와 노하우와 이 인사이트가 인도에 가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평생을 인도에서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늘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의 발전상을 수십 년간 보시다가 인도에 가서 보면 이게 뭐가 뭐고 뭔지 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 그래서 그분을 모셨어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현 팀장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이 맞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예. 제가 인도에 다녀오고 나서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제가 중국에 9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거든요. 딱 99년부터 2000년도에 중국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럼 뭐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무조건 일단 들어가고 생각해요. 마치 부동산처럼 사놓고 기다린다. 지금 테슬라를 좀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할 때 아니다 지금. 인도에 다녀왔더니 예. 맞습니다. 인도에 오늘 무슨 얘기 좀 좀 들어볼까요? 더 요즘 더 관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중국하고 관계가 미국하고 더 나빠질 테니 그럼 돌아보면 결국 또 인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도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인도 카레밖에 모르잖아요. 들어봅시다. 경건한 마음으로. 네. 뭐가 좀 변화가 있던가요? 가보시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많았는데 첫인상부터는 어딜 가든 제가 이번에 지역 한 3-4개 정도로 갔었는데 공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컨스트럭션. 네, 토목 건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그 먼지가 어딜 가든지 굉장히 뭐 사업용 시설이든 아니면 주택용 시설이든 뭐 굉장히 많이 짓고 있었고 현대건설기계, 밥캣. 네. 네. 그리고 이 왜 양극화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쪽은 정말 초호화 건물이 있는데 정말 길 하나 건너면 비포장 도로에 다 판자촌. 중국이 사실 99년, 2000년도가 정말 그랬거든요. 예. 그러한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화가 어울리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공존하는 인도를 좀 많이 보고 왔고 이번에 제가 추석을 끼고 조금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다녀왔고 혼자 한 4일에서 5일 정도 마지막에 있었는데 인도에 가면 여성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팁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네, 막판에 저 혼자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를 얘기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인도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짜고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고민하실 때 사실 좀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많이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인도와 여성은 약간 맞아요. 네, 그 카스트라는 제도 안에 예. 사실 여성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은 거기에도 소속되지 않는 어찌 보면 존재감이 없는 그게 인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인도의 여러 지역들 가면서 각 산업별로 생산 기지를 많이 돌았어요. 예. 기업들이 실제 생산 라인이나 공장들을 돌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놀란 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던 뭐 인도랑 굉장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사진이긴 한데 가져온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민다라고 하는 상장사입니다. 우리나라 현대모비스 같은. 네, 여기는 각각 생산 라인별로 리더가 다 있고 요 리더한테 각각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지를 CEO가 돌면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브리핑을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인도랑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 리더는 남성분인데 전체 CEO는 남성분인데요. 각 생산 라인별로는 네, 반장님들은 여성이다. 네, 여성분들이 꽤 많았고 근속 연수가 10년 넘어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 경제에 참여하는 이 비율이 올라가면서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 이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차트를 쭉 그려보니까 짙은색 파란색 선이 여성의 경제 참여율 비중인데 쭉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물론 아직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여성은 우측이기 때문에. 우측이니까. 예. 네. 그렇지만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산 기지를 일단 진출하는 걸로 인도를 첫 번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도 이 문제가 있었지만 인건비가 어찌 보면 비용 측면에서는 생산기지 이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 네. 지금은 싼데. 네, 그래서 예. 빨리 올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남녀노소의 이 갭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랑 비슷한 그 시즌에 이미 여성분들은 다 워킹맘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중국에서는 다 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일자리도 결국에는 인건비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공급에서 여성의 공급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더 늘어날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성장의 여지가 더 크다. 인건비가 더 천천히 늘어날 수 있겠다. 야, 그거 진짜 새로운 이야. 포인트네. 네, 그러면 새로운 생산 기지를 인도로 이동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길 수 있겠다. 인도의 유효 기간은 의외로 길다. 네, 인건비가 올라가는 물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시위 같은 것들 굉장히 많아서 예. 노조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긴 하지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그럴 수 중요한 있겠네요. 의미가 될 수 있겠다가 첫 번째가 될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생산 기지 구축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더블 인컴이 생기면 맞벌이, 여성분들이 맞벌이. 네, 소비를 굉장히 주도할 그러네. 가능성이 높죠. 양쪽에서 벌면. 네. 지금까지는 인도 여성들이 역할이 좀 작았었고 예. 사실상 뭐 소비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내가 일을 하러 나가니 옷도 좀 이쁘게 입고 화장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외식도 있겠다. 하고 내가 밥 언제 다 하냐. 그럴 수 있죠. 아이도 낳고 일도 하고 밥하고 이거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재 가전제품 이런 거 꽤 네. 빨리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제가 예. 실제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가 생산 기지로 구축되는 걸 우리가 관심이 1번으로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전력망이랑 운송망이 했습니다. 전력이랑 운송이 없으면 사실은 생산 기지 구축을 못 하는 그렇죠. 거죠. 도로가 뭐 잘 안 돼 있고 전기도 부족하고 그런 네. 인프라 되려면 아직 멀었다. 먼저 깔아야지. 그런 얘기는 많았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갔을 때 실제 얼만큼 투자가 되는지를 좀 정부 부처 보고서나 이런 것들 제가 취합해서 보니까 전력은 24년부터 27년 여기는 파이낸셜 이어를 써서요. 그 해년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한 예.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Y 24부터 27까지로 보면 3월부터 4월까지가 1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 3월부터 3월이지 그러니까. 4월부터 3월. 4월부터 4월부터 3월입니다. 3월. 네, 헷갈렸습니다. 4월부터 3월. 3월 말 결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IFRS 도입하기 전에 그 대체로. 모델을 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국가도 상식이다. 네, 국가도 이렇게 파이낸셜 이어를 가지고 투자를 대부분 하는 편입니다. 국가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국가 올해 예산 시작이야 그러면 네. 4월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전력 투자, 도로망 투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전력 투자는 거의 7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로망도 거의 3배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전력망, 운송망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제가 확인을 여러 방면에서 하고 싶었는데 저거는 전망이니까. 네,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보통 이러한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할 때는 100% 현금 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보통 뭐 한 5년 정도 시계열을 두고 투자하니까 대출을 하거나 외자를 들여오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금 조달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던지. 근데 인도가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간접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거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직접 금융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기업이 직접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지금 보시면 인도와 중국의 IPO가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인도가 중국을 2023년에 추월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IPO를 빠르게 하고 물론 은행 대출도 이 기간에 같이 늘어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기업들이 같이 이 협업해서 콜라보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FDI 같은 경우도 실제로 들어오는 자금 데이터를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전력망,
운송망에 들어오는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가로는 미국 비중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미국 돈이 들어온다. 네, 미국에서 이러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집중했던 건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인프라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프라에만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전력망, 운송망이 되려면 금융망이 엉망이면은 어렵다고 저는 좀 봤습니다. 자금 조달이 결국은 돼야 되니까. 네, 투자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현지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되는데 인도는 또 중국이랑 조금 비교해서 보면 중국은 인민은행이 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무원, 예. 우리나라 예. 기재부 같은 기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랑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부와 RBI라고 하는 중앙은행 그리고 세비라고 하는 이 감독기관이 다 별도로 단독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NPL 같은 것도 적시에 잘 정리를 하고 자금 조달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꽤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자금 조달이 이렇게 직접 금융에서 잘 되려면 예.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넣어주는 주체가 네. 늘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여드리면 인도의 증권 계좌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요즘 뭐 조금 조정을 받긴 하지만 꾸준히 올랐으니까 네. 중국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군요. 인도 개미. 인도입니다. 인도 개미들. 네, 인도 저를 개미들. 보면 중국이 떠오르셔서 중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 네. 개미들. 네, 인도의 증권 계좌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여전히 전체 가계 보유 자산에서 주식 보유 비중이 10%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주요 신흥국 수준이 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상승 여력을 생각하면 선진국들은 이제 20%를 넘어가는 거예요. 가니까요. 이러한 속도를 생각하면 조금 그러한 상승에 대한 여력도 우리가 좀 높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망이 결국 중요한데 예. 그러한 것들이 잘 구축이 되고 있더라. 물론 뭐 여러 회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으셨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가 가장 빨리 진출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좀 하시긴 하셨죠. 그래서 예. 현재는 증권사 인수해서 이런 기회들을 좀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망이 저는 선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꽤 잘 전개가 되고 있었다. 네,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이 생산 라인에서 많이 눈에 띄었다 말씀드렸는데 생산 라인에 가보니까 또 의외였던 지점은 뭐였냐면 인도는 인건비가 싸니까 생산 기지로 옮기고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로봇이 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로봇이요? 네, 로봇이 생산 기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것도 운반을 하고 물론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대체할 로봇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무겁고, 그렇지. 예. 나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협동 로봇, 같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로봇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 운송망 다음에 로봇이랑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이렇게 대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통신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로봇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보신 차트가 통신망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인도가 통신망을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은 아니고 내년에도 괜찮은 숫자를 좀 투자할 거라고 그 UN 통계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예요.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우리 LTE 5G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통신망들. 왜냐하면 로봇이랑 그런 통신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도가 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뭐 여성 관련된 인권도 유린이 되고 있고 뭐 로봇 같은 거는 전혀 생산기지 없고 낙후되어 있는 시설일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길거리에 여성분들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예. 일정 부분 짧은 치마를 입으신 분들도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의 H&M이나 제가 자라를 가보니까 미니스커트를 팔더라고요. 뭐 그저 잘 안 입었어요 인도는? 인도가 이 전통 의상이 특이하게도 예.
이 다리를 보이면 마치 속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네, 다리 보이면 안 그러한 돼. 네,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 전통복이 우리로 치면 크랍티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보여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는 보이면 안 돼. 네, 그리고 이 쇼를 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쇼를 두르지 않으면 신기해. 특이하네. 사람- 네. 왜 배는 괜찮았을까? 네, 그래서 허리나 여기는 다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을 우리가 바라봤던 시각들 그리고 생산기지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건 제가 인도 다녀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두 가지 꼽아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차트입니다. 요거는 인도의 굉장히 상징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인도는 전체 시장의 민영 기업 비중이 90%를 넘어갑니다. 뭐 선진국이야. 우와. 저. 네, 중국은 국영 기업 비중이 80%를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 정책을 봐야 되고요. 정부 입을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인도는 물론 정부 정책은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예. 민간 기업이 100% 이걸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오너가 있는가. 고를 때 선진국 네. 중시에서 고르듯 해야 된다. 인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던 게 이제 포럼이었기 때문에 주로 인도의 대형 지주사들 CEO들이 직접 다 와서 기조연설을 하고 갔어요. 네. 요거는 제가 빼놓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민영 기업들의 오너가 이게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제가 느낌을 받았던 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창업주들. 네, 한 네. 5개 쭉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뭐 들더라고요. 삼성, LG 뭐 현대, 해서 뭐 현대 네. 이렇게 해서 이봐 대- 정주영이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그때. 대형 지주사가 어. 대부분의 산업을 다 영위하고 인도가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론칭된 뭐 ETF나 이런 상품들 보면 인도 대형 3개 그룹사, 5개 그룹사 가지고만 상품을 구성한 게 꽤 많아요. 예. 뭐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그들이 그들이 다 인도의 할 주요 거니까. 네, 기관 산업들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인도의 각 상장사별로 시가총액 1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지주사 오너들이 직접 와서 예. 일개 증권사가 하는 이 포럼을 직접 와서 연설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다들 하나같이 밑에 사람이 당연히 만들어줬겠죠, 자료를. 근데 그냥 읊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곱씹어서 씹어서 자기 말로 뱉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놀랐었고 세 가지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첫 번째, 나는 어떻게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인도에서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이 고민을. 고용 창출. 네, 고용 창출. 그러니까 모두 다 스크립트를 맞춘 것처럼 이 예. 얘기는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 저는 인도 사람들 뭐 느리고 뭐 윤리도덕 의심 낮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네,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 이제 뭐 영위하는 산업들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예. 이 사업에서 어떻게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성장할 건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종합적인 것들을 취합했을 때 우리가 인도에서 어떻게 다른 그 지주사들이랑 연합을 해서 예.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 음.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가끔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이랑 엇갈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 모두 다 같이 만나서 뭐 자주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로는 있었습니다. 야. 제가 만났던 CEO 중에 조금 이분은 뭐 대형 지주사 CEO는 아닌데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장사 중에 하나고요. 사비아사치라고 해서 인도의 오티굿들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네. 뭐요? 옷 브랜드? 네, 고급 맞춤 의상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사비아사치라고 하고요. 오뜨꾸띠르라고 부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 맞춤 의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한복 브랜드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인도는 어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체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의 80%를 결혼식에 다 소진합니다. 와. 결혼식을 뭐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예. 한 달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사기력이 좀 낫네 그래도. 저거 사진이라도 남지. 난 저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예. 그래서 결혼하는 전통복 의상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게 다 맞춤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뚜꾸뚜라고 해서 여기 CEO가 직접 와서 얘기했던 건 나는 인도의 글로벌 회사에 있는 이제 디올이나 샤넬 같은 모델을 지향한다. 우린 그런 회사가 되겠다. 네, 우리는 인도의 글로벌에서 인구 1위 국가인데 인도가 글로벌 의류 브랜드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명품을 지향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명품은 핸드메이드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을 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대형 지주사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디타 벌라라고 하는 인도의 뭐 아다니 뭐 여러 가지 이런 대형 뭐 릴라이언스 지주사 같은 그러한 탑5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아디타 벌라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네, 그래서 상장사입니다. 여기 저는 잘 모르긴 했었는데 실제로 글로벌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사베사체의 심볼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H&M이랑 콜라보한 거 보면 위에 그 호랑이 문양이 있죠. 여기가 주요 심볼이고요.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복은 이 허리가 보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 딱 눈길이 가요. 그래서 여기 허리춤에 이 호랑이 문양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베아사체 브랜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적인데? 네, 여기는 에스티로더랑도 콜라보를 했고 H&M이랑도 했고 H&M이랑 콜라보한 거는 온라인 판매 거의 10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브랜드들이 저는 인도에서 사실은 과연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왔는데 직접 CEO를 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정말 총명하더라고요. 살아있어요? 네. 이야.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외국인 자금을 가지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지?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하지? 다 창업주들이네. 그렇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진짜 아직도 안 돼. 엉망진창이야. 근데 인도에서 그런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다가 실패해서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우리랑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지. 인도에서 성공하신 비즈니스 분들은 잘하고 안 들어? 성공하면 안 안승찬이랑 이프로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뭔가 구조적인 어려움, 뭐 이렇게 여전히 계급 사회로 나눠져 있고 뭐 사회적인 그런 거는 갈등도 뭐 많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여전히 그런 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인도의 이 대학 진학률이나 결국 교육이 중요하고 이거는 조금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예. 우리도 옛날에 이 양반과 이 천민이 있었죠. 나눠졌던 예, 시절이 예, 있었고 예. 이거를 타파해서 없앨 수 있었던 계기가 교육 수준, 산업화 이런 거였는데 인도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문맹률 같은 것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인도의 유니콘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는 유니콘 기업이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산업 분류에서 두 번째가 IT 기업이에요. 요거를 제가 좀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중 1번으로 큰 게 금융이고 2번이 IT 서비스업입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IT는 아니에요. IT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이거 코딩하는 게 너무 귀찮아. 코딩 대행. 네, 코딩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 미국에서 짜고요. 예. 이렇게 코딩을 짜서 주세요. 버그 다 없애주세요라고 주면 개발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주류이기는 합니다. 물론 다른 기타 서비스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IT랑 연결해서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대기 중인 유니콘들은 상장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러한 기업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말 서비스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직접 그리고 일부 하드웨어 기업들도 있고 핀테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PLI라고 해서 모디가 전체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 이상 인도에서 발생하면 외국 기업들도 왜 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인도 기업들한테도 주고 있는데 대기업들만 준다고 좀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한테도 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게끔 하는 발판을 인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인도는 민주주의다 보니 중국처럼 공동부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뭔가 스타트업을 만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영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기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꽤 괜찮게 보인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도 봤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기회를 그렇게 다 안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도가? 포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대형 기업이랑만 콜라보를 할 건 아니고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또 글로벌 기업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바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유니콘이 큰다는 건 사실 주식시장도 되게 잘 돼 있다는 뜻인데 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인도 경제를 우리가 바라본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꽤 잘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도 상장을 했다고 봅니다. 인도의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엉망이면 예.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상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로 뭐 물론 인도를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터디를 하기에 좀 괜찮겠다라고 봤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게 각각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섹터별로 1위 기업들을 제가 쭉 정리한 겁니다. 예. 보면 여기에 이미 2개 정도 기업이 인도에서는 JV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로 외국계 기업이랑 인도 현지 기업이랑 같이 합자를 한 기업입니다. 위에서 5번째 힌두스탄 유니레버.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LG생건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건강. 네, 생활용품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요. 그래서 예. 뭐 샴푸,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가 힌두스탄이라고 하는 인도 기업, 유니레버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이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이미 1등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잘 잡았고 뒤에서 2번째 마루티 스즈키. 이건 아시는 것처럼 마루티는 인도 기업, 스즈키는 일본 기업. 이렇게 해서 합작 자동차 네, 회사. 자동차 회사가 마켓쉐어 1위, 부동의 1위를 지금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힘들고 성과를 못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성과를 내서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있고 JV로 인도에서 이러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마켓쉐어도 1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벤처로.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 다녀와서 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물론 뭐 인도 자체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 인도는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정부가 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기업을 뭐 투자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면 펀드나 ETF. 네, 펀드나 ETF. 그래서 인도에 들어간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진출했는지를 보고 인도에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스터디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앞으로 인도의 성장성을 우리가 조금 더 트래킹하기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제가 섹터별로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뭐냐면 그러면 인도에서 성장이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인도에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액 비중이 5%가 채 안 됩니다. 전체에서. 인도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죠. 아직까지는. 모든 시장에서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다 인도 기업이 먹고 있다는 거죠? 인도 기업이든 아니면 JV이긴 한데 인도 기업들 비중이 좀 크긴 합니다. 여기가 진입 장벽 같은 걸 조금 만들어놔서 예. 인도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도 안에 직접 들어간 기업들은 아직은 비중이 막 크지는 않죠. 지금 이제 사업을 진출해야 되는 기획들을 좀 모색하고 이러한 예. 단계라서 인도 자체에서만 매출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기업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이 최근에 부양책들을 좀 내놓고 있으니까 예. 중국에서는 매출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 냈을 때 조금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기저효과에서 낮았던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거 플러스로 인도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성장의 그림을 같이 교집합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도 주식시장도 직접 투자가 아직 개방이 안 돼 있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기업들도 여전히 좀 포션이 작고 그거는 시장이 충분히 아직 개방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개방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인도가 루피아가 만성적인 약세예요. 예.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루피가 그렇게 강세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아직까지는 순수입국이에요. 수출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모디 정부가 정책들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예. 네, 아직까지 제조업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네, 제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못합니다. 고용에서 보자면 고용에서 농업 비중이 아직도 45%예요. 아이고야.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만 가지고는 이들이 뭔가 그러니까 환에 있어서는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해서 내가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한 것들이 잘 원활하게 지금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환 통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들어갈 때 요거는 중국도 많이 고민을 좀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예. 투자 자금을 넣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아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저는 자금 조달을 현지에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바에야 현지에서 그냥 자금 조달을 해서 현지에서 네,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네, 루피아로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게 물론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은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이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나오기 어려우니. 근데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너무 동의가 되고 예.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들었던 건 인도에 이번에 현대차 말고 대기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 IPO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현지에서 있더라고요. 상장하는? 네. 현지 사업을 그동안 해왔어야 될 텐데. 네.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있을 수 맞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들이 현지 사업 많이 해요? 뭐 우리나라 어. 좀 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뭐 일부 가전 제품이나 예. 네, 이러한 기업들도 아니면 부품 기업들도 꽤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결국 완성차 가전에 들어가려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품 기업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하시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들었고 요거는 제가 뒤에 있는 차트인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인도에 ABB랑 지멘스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차처럼. 예. 스위스, 독일에도 상장되어 있고 각각 기업별로 밑에 파란색 선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입니다. 보시면 훨씬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네요. 여기는 인도 사업만 떼서 상장을 한 거거든요. 현대차처럼.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성장성을 훨씬 더 지멘스는 긍정적으로 안녕한 본다는 거다. 겁니다. 네. 어쨌든 성장하는 나라니까. 네. 현대차도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사례 분석을 하시고 네, 상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그럼 현대차 팔고 저 회사 사야 되겠네요. 걱정할 건 없어요. 인도에. 왜 이렇게 인도는 이상하게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 돈 잘 못 벌겠다고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승찬 대표님은 1970년에 압구정동을 데리고 가서 저 이렇게 그 장화 신고 가고 그런 땅 보여줘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실 저 분이에요. 진짜 어렸을 때 강남 가보고 이런 동네에서 못 살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인도의 리스크가 많기는 하죠. 일단 뭐 정치적인 거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 예. 경제적인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자면 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뭐 좀 설명드리면은 예. 전체 소득 분위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비 시장의 60%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오히려 프리미엄 쪽에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 사람만 돈을 쓰고 네, 오히려. 아까 그 사비아사체라고 하는 게 전통복 있죠. 예.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그 의상이 시작 단가가 우리나라 원화로 한 1,000만 원 정도에 시작합니다. 1,000만 원이요? 네, 우와. 굉장히 비쌉니다. 와.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너도 나도 예약을 해서 결혼식 때 그걸 입겠다.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득 위에 10%들만 해도 거기에서 소비를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인도에 진출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매스 상대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정말 프리미엄 상대로 뭔가 럭셔리를 좀 공략을 할 건지. 네, 이러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여주신 저 표는 상위 10% 겨냥해도 인도 시장이 60%다.
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좀 진출을 이래저래 하셨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좀 인도에 어떻게 진출했나 이런 것들 궁금해서 네. 이번에 가서도 많이 봤었거든요.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으로 음식료를 보면 뭐 오리온, 농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코파이. 네, 요거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좌측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있는 마트는 좀 프리미엄 마트고요. 네. 우측에 있는 이 세제들이 있는 거 여기는 완전 저가형 마트입니다. 예. 근데 이 저가형 마트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제품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제품은 조금 이제 중고가 라인업에 들어가 있었다. 여기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우측에 이 완전 저가형 마트를 D마트라고 하고 상장사거든요. 보면 큰 숫자가 있잖아요. 큰 숫자가 있고 밑에 작은 글씨가 막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상품을 인도의 재래시장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써준 겁니다. 아. 그것보다 싸게 판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싼 쪽은 더 싸게. 예.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시장에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저는 공략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보면 저가형 마트에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없더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팔고 있는 게 일단 화장품 같은 건데요. 화장품도 보면 이 나이카라고 인도의 여기도 상장사고요. 예.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입니다. 오. 여기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 비중이 90%고요. 예. 오프라인 비중이 10%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비중이 크진 않아요. 예.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굳이 운영하는 이유를 제가 방문해서 좀 물어봤더니 예. 온라인 구매할 때 한 가지 제약이 뭐냐면 단가가 조금 너무 비싸 버리면 선뜻 온라인 구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와서 비싸지만 좀 사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뭐 이 통이나 케이스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소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낚시질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 고기 낚시질하기 좋은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 입점되어 있습니다. 아하. 보시면 설화수, 뭐 이런 이니스프리, 것들. 라네즈. 설화수는 인도 현지 로컬 브랜드보다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예. 인도의 K컬처가 실제로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설화수 모델이 또 로제고 이 블랙핑크 인기가 높다 보니까 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소비가 넘어가는 뭐 이러한 것들이 고급스러워 좀 저력이 보이네요, 있다. 디스플레이도. 네. 근데 이거를 비중을 한번 그려보면 인도랑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하는 규모인데요. 보면 거의 9배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여전히 인도 시장이 크지는 않은데 초창기다 여전히. 네, 초입부에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상류층조차 고소득층조차도 소비를 중국만큼은 안 한다는 뜻인가 봐요. 아니면 한국계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다? 그럴 수 있고. 전체 마켓쉐어에서는 여전히 유럽계 화장품은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영국 식민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친숙하긴 하겠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영국 거. 뭐 그런 느낌은 있겠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보통은 이제 인도에 투자를 좀 해야 되나 어때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과 궁금함을 가지고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실 텐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는 경제 성장을 하고 투자가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성공하려면 뭘 봐야 돼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근면한가. 자원 없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자본 없는 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한 다음부터는 중국을 이길 수 있어야 그 이기더라고요.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중국과 경쟁해서 지면 그들의 눈이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의미가 없는 거가 돼서 인도가 과연 그럼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고민인데, 그러니까 인도의 내수로만 보면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그거는 여전히 갈리는 중국을 것 같아요. 대체한다는 건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수출 공장으로서 대체인데 인도는 원래 수출 잘 안 하는 나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출 비중들을 품목별로 그려보면 예. 여기가 수출하는 것도 정말 기초 소재 같은 거, 그냥 정말 캐서 파는 거 이런 것들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가공품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비중들이.
아시는 것처럼 팍스콘도 인도에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인디아로 해서 아이폰 공급이 좀 되고 있고 물론 비중이 크냐 뭐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러한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 있고 인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인도에 가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했더니 인도 분들은 그거는 언젠가는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지만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섣부를 수는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다녀왔던 기업이 어디냐면 아다니 그린이라고 네. 왜 아다니가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여러 정경계에서 가시는 고기입니다. 거기 산하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하는 상장사가 있고요. 거기는 구자라트라고 해서 모디 총리 출신 거기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죠. 아다니는 왜 구자라트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지었을까? 네, 정경유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모디 총리의 표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투자를 아다니랑 모디랑 거의 한 몸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 구자라트 한복판이 그 중간 정도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절반은 재생에너지, 절반은 풍력 이렇게 플랜트를 구축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은 전체 인도의 에너지원에서 30% 정도를 노란색 반대요. 태양광으로 채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태양광? 네. 에너지원에서. 그리고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60% 정도가 태양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도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다니 그린도 다녀왔던 건데 아다니 그린 가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지금 가까이서 사진을 좀 못 찍게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주민을 못했었는데 놀랐던 거는 대부분 모든 장비에 다 중국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연결하는 포트라든지 생산 설비, 장비 다 중국어가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아다니 그린 IR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100%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생산 설비, 장비, 심지어 여기는 태양광 플랜트였는데 태양광 셀조차도 중국 거를 들여와서 여기에서 태양광 모듈이랑 패널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수출을 일부 하는데 IRA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 걸 다 썼는데도? 네. 미국이 바이든 정부는 이걸 눈 감아줬던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여기 스킵한 차트가 있는데 인도가 팬데믹 이후에 아직 중국 사람들 비자를 안 열어줬습니다. 아 정말요? 중국 사람이 인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도에 못 들어가는데 소재랑 장비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네. 네, 물론 여기 그 보더에 국경에 뭐 충돌이 있었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이걸 풀어주지 않았고 이번에 갔던 포럼에도 중국 본토분들은 아무도 못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에 레지던스가 있던가 뭐 싱가포르에 있던가 이런 분들만 들어왔지 사람은 안 되는데 장비랑 소재는 된다. 왜냐하면 싸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이 우선순위를 잘 좀 갈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부담은 있고 충돌은 있지만 중국산으로 싸게 들여와서 내가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으면 why not?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것보다 더 가성비 있다는 거죠? 네. 여긴 인건비가 더 낮으니까요. 인도는 중국보다도. 이 미국 입장에서 인도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2022년에 IPF, 인도태평양 경제기구 협약을 만든 거고 거기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IRA에 사실은 적용받으면 안 되는데 중국산 셀을 들여와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들은 IRA를 적용받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설비가 100% 중국산이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인도에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생산 설비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품 같은 거 갈아 끼워야 돼요. 예. 이게 라인이 하루 서버리면 굉장히 손실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대비해서 인도에 있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도 직원이 와서 수리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가능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혹시나 인도랑 중국이랑 충돌이 지금 또 트럼프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될지는 복잡한 세법이 있지만 더 격화되면 누군가 차선책으로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날씨표에 뭐 이렇게 쭉 산업들 그려드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넣긴 했습니다. 태양광 기업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한번 협업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고, 그래서 인도의 태양광 시장이 좋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중국이랑 그래 나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 기업을 사는 게 맞기는 하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은 태양광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중국산 설비, 중국산 소재가 들어와 제조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했던 제조업 육성 전략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였죠. 2025년. 그리고 인도는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메이크 인 인디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을 좀 뽑아보자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는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두 개가 공생하는 관계이고, 그래서 대체라는 거는 조금 더 뒤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둘이 같이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직은 중국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인도도 중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인도의 BYD 판매하는 유통상도 다녀왔는데 인도는 인도 안에 생산 시설이 없으면 자동차는 5만 대 이상 판매를 못합니다. 외국계 브랜드는. 그래서 BYD도 딱 5만 대 정도만 팔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인도의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유통상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그냥 슬쩍 사석에서 얘기해줬던 건 BYD가 아단이랑 좀 협업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생산 설비 지으면서 여기서 더 많이 공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다니가 산하에 자동차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근데 BYD는 자동차도 잘 만들고 아까 재생에너지 플랜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풍력은 또 ESS가 필요합니다.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BYD는 배터리부터 뭐 밸류체인을 다 만들죠. 그러니까 협업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일 수 있고, 이미 기사화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네, 현대차 이번에 자금 조달한 거 100% 전기차 생산시설에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인도에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중국을 대체하는 게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림이랑 좀 달라질 수 있고, 인도 시장을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서 너도 나도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인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그 시장이 아닐 수 있겠다. 이야, 중국? 인도의, 그러니까 지금 인도 경제가 괜찮으니까 모디 총리 계속 이제 집권하면서 모디의 경제 정책, 성장 정책이 인도 경제를 이끈다,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모디가 혹시 뭐 인기가 없어져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인도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실제로 이번에 총선 때 모디 총리가 압승을 못해서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인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투표하는 인선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지금의 모디는 인도에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상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성장을 기대하는 인도인들의 네, 제조업, 이제는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넘어가 있고, 너무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으로 외국 자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다니 그린 갈 때 구자라트를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내륙으로 가야 돼서 국내선을 2번이나 환승했어야 됐는데 국내선 티켓팅을 한 소리를 아다니가 안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오란 데로 갔더니 거기는 자기네 전용기를 띄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그만큼 투자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고, 네, 어떻게 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저도 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다녀오긴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랑 어떻게 인도에 이러한 제조업 투자를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인도는 그냥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말고는 중국보다 인구도 더 많고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20세기 이후에 선진국이 아니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들 몇 나라들 중에 수출 중심이 아닌 나라는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게 수출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투자하고 하면서 이제 선순환이 돼야지. 안 그러면 투자 자금이라는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국민은 가난하고 그럼 돈은 없고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서로 악순환해서 바깥에서 돈 빌려오려면 누가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가발이라도 만들어 파야 되는 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뭐 싱가포르, 홍콩이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랬는데 인도가 그 넥스트가 될 거냐는 만약 된다면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도가 이제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면 이제 인도가 뜰 거야. 그렇지. 설마 둘 다 뜨겠어요? 인도가 안 되면 중국이 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인도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인도의 성장 뒤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의 산업이 들어와서 마치 인도와 중국이 같이 뭘 해보는 것 같은 구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인도와 중국은 결국은 둘 중에 한 놈은 승리하고 한 놈은 지는 그런 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그 구도가 좀 잘못된 편견일까요? 한국과 중국과의 구도 같기도 해요. 저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이 우리는 아니고, 인도와 중국을 서로 대체제로 생각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중국은 인도보다는 한참 앞서 나간 이미 그거여서 그래서 아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인도에서 나온 정책을 보면 놀랍게도 팬데믹 이후에 중국 사람들 비자는 아직도 안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예. 인도에 들어올 때 JV 설립할 때 지분 투자 제한이 있잖아요. 통상 49%로 막아놓죠. 경영권은 못 가져가게. 근데 인도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 대상으로는 요걸 많이 풀어줬습니다. 경영권 직접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중국만 열애. 중국은 안 돼. 중국은 경영권 못 가져가. 였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된 게 재생에너지. 네, 이런 카테고리들을 먼저 풀어줬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중국 없이는 인도도 메이크 인 인디아를 못한다. 지금 얘기했던 아까 태양광 전체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60%를 채우겠다고 했던 거 이거 중국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도도 그걸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뭐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에서 최소한 15년 정도 인도가 제조업으로 커나가는 이 과정 중에 중국의 역할이 아예 여기서 페이드아웃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나름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대체제 또 찾을지.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도가 지금은 싸다고 중국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중국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중국 제품을 다 채우고 나면 이 마켓 쉐어를 다 먹으면 독과점 기업이 그게 무섭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협상 전략을 내가 제시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2번, 3번 후보를 둘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기타국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요 10년, 15년 이 정도 사이클에서는 중국이 인도에서 역할이 완전히 지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네. 지금 뭐 정답은 없는 건데 계속 궁금한 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보셨잖아요. 그럼 중국이 경제를 아까 발전한 이유가 인구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는 그냥 우연히 많은 것뿐이고 중국은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계획 경제, 뭐 우수한 그 엘리트 지도자들, 뭐 이제 이런 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나라가 있어서 한참 그게 뭐 엄청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사실상 칭송받고 한국이 했고 일본이 했던 뭐 그거 그대로 사실은 중국이 스케일 크게 카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이제 넥스트 차이나가 될 거냐를 볼 때는 이 인도가 왜 인도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중국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럼 인도가 뭐가 있는데라고 물으면 비관적인 것만 본 거예요. 인구 많은 거 말고는 뭐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 파키스탄, 뭐 다 인도네시아 다 이제 인구는 꽤 적지 않고 2억 대 많은데 그럼 이 나라들도 그럼 제2의 중국이 될 거냐라고 하면 그 나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다른 게 뭐길래 파키스탄은 제2의 중국이 안 되고 인도는 제2의 중국이 될 거라고 예상하냐. 현황은 비슷비슷할 텐데 그 질문에는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구 구조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인구? 네. 전체 2045년까지 유엔 통계에 의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60%가 됩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부터 2045년까지. 전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브라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도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유지되는 기간은 인도가 압도적. 제가 지금 여기에 출산율이 출산율이 인도가 독특하게 많다는 뜻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은 자꾸 짧고. 네, 합계 출산율이 계속 평균 수명이 짧은 것도 좀 맞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는 사실 이 젊은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결국 정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100% 그럼 미국이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지만 미국이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랑 손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산업에 있는 밸류체인의 헤드는 미국이 많은 기업들을 들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들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쭉 뽑아보면 중국보다 인도에 압도적으로 코로나 터진 이후로 3배에서 최대 5배 이상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매년. 여긴 테슬라도 들어가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팍스콘이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들어갑니다. 인도가 여전히 부족한 중국에 비해 현재 스코어로 보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중국만큼 될 거다. 거기에 다 베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택받는 거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다 비슷비슷한데 인구도 크고 뭐 다 그 인구 말고는 없고 다 비슷한데 그들 중에 왜 인도겠습니까라고 그러면 제도가 좋을까 모르겠네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를 찍는 거야. 미국도 찍고 우리도 찍고. 왜 하필 인도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적 요인. 네, 일단은 수출을 하기에 인도의 위치가 지금 사실 중국을 대체하기에 가장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그리고 섬나라 중심이 아니죠. 섬나라로 되어 있으면 대륙이 하나 큰 덩어리가 아니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으로 수출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섬나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멘트를 운반해야 되면 네. 시멘트는 운반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각각 이 섬별로 잘하는 시멘트 기업이 하나씩 있습니다. 전국을 호령하는 시멘트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 네. 기업이 안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렇지만 인도는 내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탑티어 기업들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좋고 여기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내기도 좋은 거죠. 인도네 인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러니까 저도 그래 인도다 싶다가도 근데 인도가 왜 뭐지? 라고 보면 뭐 인구? 시간이 많이 돼 하는 거. 굉장히 사실 그동안 요즘 조금 주춤하지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중국도 정말 주가 많이 올랐을 때 막 사람들이 전광판 밑에 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급락한 줄. 그러니까 약간 신흥국은 너무 과열됐다가 또 한번 무너졌다가 막 이런 패턴이 반복되던데 인도의 주식시장은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까? 어떻게 평가하면 좋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왜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비싸긴 합니다. 거의 S&P 500이랑 비슷해요. 아이고. 네, 21배에서 미래를 좀 반영했다는 거죠. 네, 23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비싸긴 한데 이거는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도꼭지를 막아놨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 직접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계속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게 있고요. 주식은 이제 희소성을 많이 따지니까요. 우리가 물이랑 다이아몬드 따지다시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의 시가총액의 구성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등이 IT 서비스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서비스업이긴 한데 IT가 붙어 있다 보니까 멀티플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멀티플을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 인도 지수들도 이제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리밸런싱 되는 걸 보면 IT 서비스업이 빠지고요. 여기 산업재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한 산업재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덩치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멀티플도 조금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도가 또 괜찮은 게 상대적으로는 중국은 전체 매매에서 개인 비중이 80%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인도는 개인 비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인도는 기관 비중이 코로나 이후로 쭉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 한 번 개인이 확 스파이크가 튀었다가 인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1인이 1계좌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호황으로 가는데 뭐 개인들 주식 처음 해보잖아.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지 말고 매니저 같은 전문가들 좀 믿어서 펀드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들어와라. 이러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코리아 느낌이 나는데. 근데 정말 착실하게 그래서 아까 계좌 늘어나는 거 연결돼서 펀드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 사이즈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이야기 차근차근 좀 공부를 좀 해보죠. 인도의 공부를 좀 저도 해보니까 도대체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게 뭔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번 노벨 경제학상 받았잖아요. 뭐가 국가를 발전시키느냐? 무슨 차이가? 제도냐? 그러니까 나라는 때가 되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중국에서 오래 투자하신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인도에 가면 딱 중국의 뭐 20년 전 느낌이다. 그러니 얘네 인도도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 가정으로 보면 이야 이거 에어컨 사야 되고 뭐 자동차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50년째 계속 그 모양인 나라들도 있어요. 분명히 20년 전에도 중국의 20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중국의 20년 전인 계속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나라가 이륙을 하는 거냐 이게 그냥 순서대로 번호표 뽑고 이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뭔가 싶으면 제도와 사람과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꿈틀거리는 거 보면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종종 인도 공부 좀 같이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현 팀장 잘 들었습니다.